네, 여러분 이제 강의 시작할 거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고 준비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100일을 붙지 않은 청소년 인권 포럼의 마지막 사전 강연 순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전 강연 마지막 날인 만큼 제가 할 일이 많아요. 먼저 서경주 함께가는 나고 장애인 부모의 교문 선생님의 장애 아동의 인권 그리고 나의 인권에 대한 질문으로 인권 관련 이유로 2부로 기대하고 있는 플래시몹을 시청 앞에서 하려고 해요. 플래시몹 하기 전에 김위원장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다 설명을 해주시고 연습을 할 건데요. 그리고 3부로는 저희 각 그룹별로 여기까지 어떻게 준비해왔는지 그룹별 점검 시간 가질 겁니다. 긴장 많이 하세요. 네, 그러면 강연 시작하기 전에 저희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유엔인권정책센터 인턴 김기희 준비위원장 손승우입니다. 네, 손승우 준비위원장님께서 우리 학생들한테 잠깐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큰 말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짧게 할 텐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며칠 남았죠. 한 3일 정도 있으면 저희가 이제 포럼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준비가 많이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오늘 많이 준비를 체크를 할 거예요. 각 조에 들어가서. 그런데 지금 3일 정도가 남았는데 저희가 준비가 지금 많이 잘 안 됐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저희가 정말 어렵게 섭외를 해서 오시는 건데 저희가 준비를 열심히 안 하고 그렇게 보이면 정말 죄송스럽잖아요, 그죠? 그럼 저희가 다음번에 더 크게 할 텐데 그때 더 좋은 전문가분들을 모실 때는 그렇게 저희가 좋은 모습이 이번에 보이지 않으면 다음번에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끄럽지 않게 저번에 신혜수 위원님 오셨잖아요. 신혜수 위원님이 지금 어디로 들어갈지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정말 준비 잘 해주시고 네, 그래서 오늘은 네, 플래시몹 그리고 정밀 체크하고 오늘 또 마지막 수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경주 선생님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좀 추워서 겉옷을 좀 벗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함께가는 마포장애 부모에서 고문으로 있습니다. 고문이라는 직군은 슈퍼바이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역의 사단법인 함께가는 마포장애 부모에는 장애인 인권을 위한 NGO인데 초대 설립자고 그리고 이제 지역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많은 장애아동 부모님들과 같이 NGO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업이 두 개인데 주간에는 중학교에 수학 강사를 하고 있고 주로 NGO 활동은 짬 시간과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주말과 휴일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어제도 제가 밤을 새고 지역에 있는 그 부모들과 함께 워크숍을 하고 아침 6시에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5시간 정도 자고 지금 왔는데 생계를 위해서 이제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일보다는 지역의 NGO 단체에서 무임으로 돈을 받지 않고 이렇게 장애아동의 인권을 위해서 일을 하는 일이 훨씬 매력적이고 훨씬 제 삶에 원동력을 주고 아주 멋진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오신 그 분들께 참 제가 그 나이 때 가지지 못했던 그런 다양함과 그다음에 아주 좋은 가치들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신청하신 걸로 아는데 참 여러분들이 멋지게 보입니다. 제가.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손승우 준비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 제가 반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학교에서는 반말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 지도하시면 여기 오니까 여러분들이 제게 뭔가 오늘도 가르침을 줄 것 같은 그런 제가 배움의 입장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미없는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통계는 2010년 12월 말에 보건복지부라는 부처가 있죠. 정부 부처에서
그 등록 장애인들을 통계 조사를 한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통계 조사 자료를 유엔이나 OECD에 장애 아동과 장애인 인구의 그 통계 자료로 그거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OECD에 제출한 자료이고 올해 작년 말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에는 재작년 말 자료를 기준으로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거기에서 보면 제일 장애 유형 중에서 그 장애 유형을 많이 차지하는 장애가 어떤 장애로 되어 있죠? 전체 중에서? 네, 지체장애가 지금 전체 장애인 인구의 251만 중에서 133만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어느 장애로 되어 있죠? 예, 뇌성마비, 뇌병변 장애, 그 다음에 청각장애, 시각장애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그 장애 아동의 인권이기 때문에 아동의 연령으로 끊으면 아동의 연령은 어쨌든 태어나서 만 19세, 20대 되기 전까지 연령이죠. 그러면 여기 제가 동그라미를 했는데 이 동그라미 한 아동의 장애 유형은 어디가 제일 많냐면요. 여기 밑에 쭉 내려와 보시면 자폐성 장애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의 장애를 차지하는 것은 자폐성 장애입니다. 자폐성은 영어로 오티즘이라고도 하고요. 주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목소리 톤이 약간 경극이고 돌발 행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뇌 문제로 어쨌든 일어나는 거고요. 지적장애라고 하는데 지적장애는 굉장히 다양한 장애를 포함하는 장애입니다. 그래서 지적장애는 22.1%, 언어장애는 4%예요. 오늘 자료가 아마 제본이 늦게 되는 관계로 나눠드리질 못한 것 같은데 그냥 필요한 것만 메모하시면 돼요. 나눠드릴 때 다 여러분에게 갈 거니까. 그래서 결론은 장애아동을 이루는 대다수 장애 유형은 자폐성, 지적, 언어장애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장애 노인이 많이 생기죠. 치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와서 이제 그분들이 치매가 되면 거동이 불편하니까 지체장애를 수반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불을 끄셔도 됩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보행이 불편하게 된다거나 이래서 지체장애를 많이 나중에 안고 이제 세상을 등지게 되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의 특징은 뭐냐면 장애 중에서도 가장 중한 장애예요. 가장 심한 장애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장애는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내가 의사소통을 수화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옆에 수행인이나 보호자가 따라붙지 않아도 되는데 장애아동의 대부분을 이루는 지적이나 자폐성 장애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을 해야 돼요. 또는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활동 보조인이 동행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방어라든지 자기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장애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를 우리가 묶어서 뭐라 그러냐? 발달 장애라고 합니다. 장애아동의 대부분을 이루는 장애는 발달 장애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발달 장애 하면 자폐성 장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복지법에서는 발달 장애를 자폐성 장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NGO와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아니다. 발달 장애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다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런 아주 중증의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를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발달장애를 여러 개의 장애를 묶어서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을 보면 OECD는 경제개발협력기구죠.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텐데 거기서 보면 국가별로 장애인 출연율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출연율이라는 건 뭐냐면 장애다라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을 해놨는데 자, 여기 우리가 이제 흔히 아주 복지가 잘 돼 있다. 세계에서 가장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어디죠? 또 스웨덴이에요. 스웨덴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국가 이념 자체가 평등과 복지예요. 국가 이념을 아예 평등과 복지로 가져간 나라가 스웨덴이에요. 자, 스웨덴은
자본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닌 사민주의죠. 거기는 정치 이념도 좀 다릅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를 쭉 보면요. 자, 여기 보세요. 장애인 출연율이 몇 %죠? 예, 18%죠. 한 20% 정도 됩니다. 자, 우리나라를 쭉 보면 장애인 출연율이 몇 %예요? 60이 아니라 6%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말한 장애인은 맨 밑에 보시면 자, 근로 가능한 20세에서 64세 인구를 따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로 가능한 인구를 6%로 보고 있고 스웨덴은 18.1%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웨덴에서는 5명당 1명이 장애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6%밖에 안 되죠? 스웨덴은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그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에서 장애인들이 많이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환경이 오염돼서 그 장애를 가진 아동이 많이 태어나는 걸까요? 네. 이거의 원인은 바로 비율이 다른 이유는 장애 출연율의 차이는 장애 정의의 차이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스웨덴의 장애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웨덴에 그 법이 있어요. 장애를 규정한 법. 자, 손상을 가진 사람들이 정신적 손상, 뇌 손상, 신체 손상 다 포함하는 거예요. 손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요구, 자, 보행이 필요하면 휠체어가 필요하거나 횡단보도에 턱이 없어 건너가겠죠. 그런 것들이 그런 분들의 요구겠죠. 그런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스웨덴의 사회 환경과 충돌해서 나타나는 문제를 장애로 봤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근로가능 인구의 18%, 이거 잘못됐죠? 18%가 장애를 가진 걸로 했습니다. 자, 그럼 스웨덴 같은 나라는요, 굉장히 장애인이 많은데, 자, 예를 들면 임신부도 단기간 장애로 보죠. 왜? 임신했을 기간 동안에는 무리한 노동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외국인, 그 다음에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 나라에 근로를 하며 오면 일단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그 불편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지원을 국가에서 서비스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국가에서 복지 서비스로 그거를 보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의 국가 이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무장애 국가로 만드는 게 스웨덴의 국가 이념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국가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이 스웨덴의 목표예요. 자, 한국의 장애 정의는요. 병원에서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한국은요. 정신이나 신체 손상으로 일상생활이 수행이 불편한 상태를 장애 정의로 내리고 있습니다. 예. 스웨덴과 한국의 차이는 스웨덴은 일단 그 사람들이 장애가 아니라 무엇을 장애로 규정하고 있죠? 사회 환경을 장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손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법에서 아예.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불편함을 그 지원한 내용을 서비스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은 병원에서 의사들이 병리적으로 사람을 파악을 해서 자, 물 들어서 따를 수 있는지 소근육을 이제 판단할 때 옷을 다 펼쳐놓고 제대로 입을 수 있는지 지퍼를 잠글 수 있는지 다 이런 거를 보고 소근육 운동이나 여러 가지 대근육 활동이나 그 다음에 IQ 검사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지능 검사 이런 걸 통해서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장애는 반드시 손상이 되고 이렇게 불편하니까 사회환경 개선을 통해서 장애를 불편함이 없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일단 진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뭘 해야 되죠?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를 치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차이입니다. 스웨덴은 치료할 필요가 없어요. 장애로 태어나면 사회환경 서비스를 보완해서 그 사람이 불편함 없도록 해주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책무라고 규정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장애는 이런 손상된 집단이니까 최대한 재활치료를 통해서 이 사람을 정상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복지법에서
나타내고 있는 게 차이입니다. 국가 이념이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장애를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네이버에 장애는 무슨 일을 하는데 거치적거리며 방해가 되는 일 또는 그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disability는 무능한 거, 무능력한 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어휘를 확장하면 무자격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장애를 딱 처음에 들으면 매우 부정적이죠. 자, 장애인은 다 무능력하나요?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규정을 해서 계속 사회적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장애인이 다 무능력한 것은 아닙니다. 절대. 장애인들 고유한 자기 개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자, 뒤에 가서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정상과 비정상.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장애는 최대한 정상화 시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집단은 다 비정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장애인을 이제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는데 여기 세 가지 예를 제가 적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서아프리카의 부족 마을에서 환경적인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기후의 문제인지 발가락이 2개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매우 다수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발가락이 5개이고 직립보행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부족이 거의 없대요. 거기에서는 장애가 굳이 장애를 규정한다면 누구를 장애로 규정할까요? 5개인 사람들이 장애인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거기는 발가락이 2개로 태어난 장애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부족장으로 세우는데 전혀 결격 사유가 없어요. 두 번째, 북미 인디안족 중에 나바오족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선천성 골반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대부분의 사람이 다리를 절기 때문에 추장을 거기에 부족의 부족장을 선출할 때도 다리를 저는 사람이 집권을 하게 돼 있어요. 또 하나 미국의 그 뉴잉글랜드의 보스톤이라는 데 있죠. 거기에 남부에 그 군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바다에 마셔스 비니어드 섬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장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기에는 그 유전적인 요인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집단에서 혼인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청각장애인 비율이요. 50명의 비청각인 중에서 50대 1이랍니다. 그러니까 50분의 1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는 국가가 되게 희한한 게 제1 국어가 영어입니다. 당연히 미국에서 가까우니까. 근데 제2 외국어가 수화예요. 수화. 그래서 여기서는 영어 하다가 수화로 얘기하고 수화 하다가 영어로 얘기하고 영어로 얘기를 못하는 사람은 다 수화로 소통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니어드 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뭘 배워야 되죠? 일단 수화를 배워야지 무리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 경제인, 거기에서 뭐 장사를 하시는 분, 문화의 주류 세력을 영향력을 끼치는 주류 세력을 잃은 사람들이 농인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장애냐 비장애냐,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는 누구를 기준으로 규정한 거죠?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장애인을 규정한 겁니다. 오늘 선생님이 이제 제가 굳이 여러분들께 얘기할 때 약간 좀 진보가 너무 급진적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기준은요.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는요. 어떤 것을 정상으로 규정하고 사회에서 나머지를 비정상으로 규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비장애인이냐 장애냐는요. 비장애인들의 특징을 딱 규정을 하고요. 사회에서 그 나머지는 장애인이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장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종류가 되게 여러 명이에요. 제 그 딸은 둘째 딸은 다운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지적장애에 들어가는데 걸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장애인인데 걸을 수 있는 장애인이에요. 저희 딸은. 근데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은 사람들이 많으면 장애인 화장실 가라 그래요. 장애인 화장실을 가면 어떤 데는 남자 장애인, 여성 장애인, 휠체어 장애인들이 거기를 다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여성이고 지적장애인을 굳이 거기 안 가도 되는데 거기를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집단으로 규정하는 게 차별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여기 앞에 불만 잠깐 켜주시면 안 되나요? 앞에만. 안 되면 그냥 놔두시고. 자,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규정된다라는 거예요. 주로 이제 장애라고 하는 거는 뭐를 장애라고 하냐면 그 사람을 하나의 어떤 우리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나중에 취업을 하면 기업에 들어가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요. 한 달에.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월급은 나오지만 만약에 우리가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하면 공장에서 막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고 거기서 빠른 작업들을 단위를 나눠서 하는데 그 속도에 맞춰서 빨리빨리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급료를 받을 수 있지만 다 돌아가고 났는데 손발이 느리고 허약해가지고 그걸 제대로 못 따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장애인이 공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작업을 하는데 많은 생산품을 비품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야 될 작업 단위를 제대로 채우지 못해서.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은 일반적인 사회의 속도와 경쟁을 따라가지 못하고 질적으로다가 몸이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장애라고 그렇게 규정하는 거죠. 그럼 원래는 장애라고 규정을 안 하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이 사람은 귀가 안 들리는 농인, 이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학습장애라고? 예, 큰 무리가 없는데 손상이 없는데 학습적으로 좀 지연되는 상태 이렇게 나누어서 불러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국가에서 고안하고 만들어서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이라고 딱 규정하니까 각각에 맞는 서비스를 고안하고 기획하고 개발하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장애를 딱 규정을 해버리면 별로 그렇게 장애인을 분류해야 되나? 장애인은 장애인인데 왜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나?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그래서 차별을 당연시하게 되죠. 그게 사실은 국민들이 그렇게 사회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국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따로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예전에 그 진화론을 주장했던 유명한 유전학자가 누구였죠? 찰스 다윈이라는 분이죠. 예. 이 찰스 다윈이라는 분이 아주 강하게 주장했던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학문이죠? 네? 예, 우생학과 도태설입니다. 예, 거기에선 뭐냐면 어쨌든 인류의 발전에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허약한 사람들은 최대한 사전에 연구해서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국가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 행복한 인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사실은 과학자였고 또 과학자였지만 사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은 뭐였냐면
만약에 이런 허약한 사람들이 계속적인 실험과 연구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난다. 그럼 이런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국가에서는 관리하고 수용해야 된다는 그런 철학이 강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들은 옛날에 나치 때도 그랬고, 일본이 궁극주의로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도 그랬지만, 장애인들은 사실은 탈상 대상 중에서 제1순위였습니다. 나치가 유태인을 살상하기 전에 수도 없는 많은 장애인들 중에 장애인을 제일 먼저 살상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나중에도 인권 침해 역사에 기록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네. 그 다윈이 주장한 그 분리하고 배제하는 정책이 뭐였냐면 구빈 정책입니다. 그 구빈은 그런 허약하고 심신이 이런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그 구빈원이라는 거를 만들고 거기에 수용해서 국가에서는 따로 그런 사람들의 갱생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철학을 또 강하게 가지고 있는 과학자였어요. 자, 그런 구빈원이 지금 우리나라에 오늘까지 이어져서 전 세계에 장애인들의 인권 침해를 심하게 하는 생활시설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도가니 사건 아시죠? 네, 기숙형 특수학교. 한 번 들어가면 수시로 부모가 들어가서 볼 수도 없는 학교예요. 그런 기숙형 특수학교.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한 번 들어가면 죽을 때 관에 묻혀서 나오는 생활시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심각하게 장애인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장애로 태어난 게 다른 게 잘못된 게 아니라요. 뭐가 잘못된 거냐면 사회가 규정한 장애에 대한 이런 아주 부정적인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곧 장애인을 차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차별은 분리, 배제, 거부가 해당이 됩니다. 행위 중에서 여러 개가 해당이 되지만 대표적으로 세 개를 꼽으라고 하면 분리, 배제, 거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장애인권의 그 기본 철학은 뭐냐면 장애인권을 주장하는 그 원칙의 기본 철학은 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장애를 빼고요. 인권 원칙의 기본 철학이라고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존감을 갖게 하는 것, 당사자에게.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 얘기 많이 들었죠? 주체성, 자기결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립이고요. 네 번째가 뭐냐면 인권 침해 당하는 소수자들과의 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인권이라는 거는 권리잖아요. 권리는 국가에서 나에게 불쌍하니까 너를 배려해 줄게 이런 관점에서 나한테 뚝 떨어져 주는 그런 시혜적인 게 아니에요. 권리라는 거는 국가가 나에게 배려하고 불쌍해서 동정으로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체가 돼서 내 권리에 참여하고 내 권리를 획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에서 이거를 주체며 객체의 차이로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인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권리라는 거는 수동적인 게 아니라 스스로 능동적으로 내가 획득하고 내가 참여해서 쟁취하는 겁니다. 싸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획득했을 때 내 권리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자존감이라는 거는 사회에서 이제 강압적으로 막 소외감을 주고 또는 억압을 하고 이러면 자존감이 떨어져요. 내가 공부를 못한다고 자꾸 수준별 교실에 하반으로 이동시켜서 너는 공부를 못하니까 기본 문제만 풀어. 시험 때는 30점 맞은데 반평균 깎아만 먹지 마. 10점 올려 40점 맞아 다음에. 네, 이런 거죠. 장애인에게 너는 능력이 안 되잖아. 왜 나왔니 여기. 엘리베이터 오늘 가동 안 한다는데. 영화를 보러 와서 앞에서 보겠다고 했더니 아유 그냥 집에 있지 날씨도 추운데 왜 오셨어요. 아유 오늘 수화자막이 없는데 여기 극장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당하면 장애인들이 자존감이 매우 떨어져요. 그리고 그 장애인을 동반한 보호자도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자기결정 주체는 뭐냐면 우리나라 헌법 10조에 나와 있어요. 이건 뭐죠? 내 거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결정권이에요. 왜 내 거를 남이 결정해? 내가 결정해요.
이건 인권의 아주 중요한 철학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시설에서 무조건 국에 밥을 말아서 먹인다. 나는 더 이상 국에 밥을 말아 먹고 싶지 않은데 내가 먹을 수 있는 권리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나는 몸살 감기에 걸렸는데 무조건 목요일에 집단 샤워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죠. 내가 스스로 나에 관련된 걸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자, 거기 보면 자립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자립이란 말이 되게 어려운 겁니다. 장애계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화두가 되는 게 지금 자립이에요. 자립은 혼자서 우뚝 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떻게 중증 장애인들이 힘겹게 혼자 우뚝 서서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있지요? 우리 부모들의 소원이 뭐냐면요. 장애 부모들의 한국에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하루 전날 내가 죽는 거예요. 왜 그러죠? 우리나라는 자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저는 아이가 여성 직접장애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아이가 생활시설 가면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 시설인권 실태조사 결과 생활시설에 가면요. 10년 이내에 임신할 가능성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90%입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지적장애인이고 또 여성이잖아요. 생활시설에 가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10년 이내에 임신할 가능성이 90%예요. 그럼 혼자 살려면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도 나이 들어서 지병이 있어서 가야 되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원하는 건 내가 죽기 전에 얘가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하루 전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내가 죽으면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회가 만들면 안 되겠죠. 자립은, 원래 자립은요, 내가 우뚝 서는 거지만, 내가 혼자 일상생활하기 힘들면, 나에게 필요한 사회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국가에서 해줘야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립은 플러스 알파입니다. 자립이 가능하려면 장애아동이나 장애인이 플러스 복지 서비스가 돼야지 자립이 가능해요. 그 말이 포함된 자립입니다, 이거는. 연대라는 거는 어려워요, 굉장히. 우리나라의 인권을 주장하는 많은 소수자들이 있어요. 자, 저소득층, 청년 실업, 자, 외국인들, 다문화 여성들, 성소수자들, 장애 아동들, 뭐 많아요. 자, 그런 분들이 다 연대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왜? 사실은 인권이라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국가에서 획득해야 되는 권리입니다, 국민의. 쉽게 말하면. 지배 권력에 한 거에서 획득해내야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자리들이 많이 만들어내면 국가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국가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이런 자리 많고 참 좋죠. 소중한데 이런 게 많은 국가에서 아주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자꾸 저런 걸 하나.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 지배 권력에 맞서서 인권을 보장받으려면 장애아동 집단, 장애아동 부모 집단이 그거를 완전하게 권리를 획득할 수가 없어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 마포에서도 지금 저희 NGO에 소속된 가족이 206가족인데 참 힘듭니다. 이런 것들을 획득하기 위해서 한 가지 사안별로 5번이 넘게 발품 팔아서 찾아가서 지역의 실세나 행정관을 만나서 요구를 하거든요. 연대해야지 가능한 겁니다. 자, 빨리 하도록 할게요. 유행아동 권리협약은 여러분들이 배우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아동들이 해야 되는 권리는 이렇게 4가지인데 이거는 단서가 있어요. 모든 아동,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 차별 없이 제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장애아동 권리협약이 따로 있죠. 장애인 권리협약이라고 해서 CRPD라고 합니다. 줄여서. 자, 장애인 권리협약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협약에 세계 많은 나라가 비준한 게.
여기에서 장애아동의 별도의 규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아동과 똑같은 동등한 기초 위에서 보장하도록 돼 있고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 장애아동, 그 소수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자, 우리가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른다고 하죠. 자, 인권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수의 아동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고 이거는 장애인권리협약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장애인들이 모든 일에 통합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장애인들이. 그게 뭐냐면 유엔 장애인의 기회 균등에 관한 표준 규약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분야가 되게 많은데요. 모든 활동이 장애인들이 통합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생존의 권리로 잠깐 보면 생존의 권리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데 요걸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요, 기본적으로 재활치료, 보건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싸게 받으려면요. 아주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야지 이걸 받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기준이 의료보험료가 평균 소득의 100%거든요. 이런 바우처 제도를 이용받으려면. 그런데 그러려면 평균 소득의 100%가 되려면 그걸 따져보면은 일단 장애아동의 아빠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아니면 알바를 해야 돼요. 월소득이 한 100만 원 정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집이 없고 차도 없어야 돼요. 그 기준에 맞추려면. 그리고 아니면 이혼하면 좋아요. 두 부부가 법적으로. 이혼하거나 가난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실업가장이거나 집이 없거나 부채더미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 복지더미. 매우 가난한 집에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보편적인 복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시혜입니다. 시혜. 시혜가 뭐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떡 하나 주고 동전 하나 던져주는 게 시혜죠. 그런데 국가에서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산이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복지 예산으로 쓰는 거, 특히 장애아동 복지 예산 쓰는 거 꼴찌입니다. 꼴찌라고요. 사교육빈 1등이에요. 이거는 GDP, GNP 갖고 얘기할 게 아니는 거예요. 이미 OECD에서는 굉장히 웃음거리입니다. 이 부분이. 더 이상 이거를 그냥 두면 안 돼요.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됩니다.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죠. 무상급식 하면 예산 없잖아. 이런 논리요. 자, 무상급식 가능하지요. 어떻게 해야 되죠? 부자들에게 증세하면 됩니다. 부자들에게 돈을 세금 많이 거두면 돼요.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OECD 국가의 수준에 거두면 무상급식 하고도 남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들의 논리로, 시혜의 논리로 이걸 바라보면 보편적인 복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보호받을 권리. 자, 아이들이 특히 장애아동은 보호자가 보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호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보호자가 아프거나 보호자가 생계에 종사해야 되는 경우 매우 어려워요. 장애아동을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국가가 그런 아동들을 위한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 서비스 중에 하나가 활동보조 서비스라고 있어요. 그 활동보조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건 뭐냐면 보호자가 붙어요. 장애 1급에만 붙어요. 그래서 한 달에 72시간을 활동을 같이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보호자가 생계 이바지하러 나가서 일을 하러 나가잖아요, 엄마가. 그러면 활동보조가 장애아동 통학, 치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를 해주고 집에 와서 돌보는 일도 할 수 있어요. 그 활동보조 서비스가 장애아동의 아주 그 보호받을 권리, 그거를 보호해 준 건데 그 활동보조 서비스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자부담이 면제가 되고요. 일단은 중증장애 1급이어야 됩니다. 1급. 무조건 1급이어야 돼요. 굉장히 중증장애인은 그 활동보조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장애 성인들이, 놀라지 마세요, 7년 동안 싸웠습니다. 제가 인권위에 강의를 들으러 온 건 되게 오래간만에, 여기는 주로 농성의 대상입니다. 여기 항상 정거하고 농성하고 단식 농성, 삭발 농성도 다 여기서 있어요. 9층에서. 그 7년 동안 싸우고, 그래서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그때 활동구조 서비스가 7년 만에 통과됐어요. 그 서비스가 통과되면서 생활시설에 있던 장애 아동들 부모품으로 돌아갔고요. 장애 성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탈출했습니다. 생활시설에. 나 있기 싫다. 나 지역사회에서 살래. 더 이상. 보호받을 권리. 이거는요, 잘하려면 생활시설에 일단 있는 아동들은 인권침해가 심하기 때문에 그 생활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이런 법들이 개정이 잘 돼서 투명하게 사회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정책이 일단은 수반되어야 됩니다. 발달의 권리는 교육받을 권리,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여가의 권리,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건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일단 교육의 권리 보죠. 장애아동이 계속 수업 방해하는데 왜 꼭 우리랑 같이 공부해야 돼? 학교에서 꼭 장애아동하고 활동해야 돼? 장애아동이 굳이 주민센터 가서 뭐 그거 이용해야 돼? 집에 있으면 되지. 이런 것들 다 아동의 권리로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한 50분쯤에 끝날 것 같아요, 선생님. 50분쯤에 끝날 것 같아요. 자, 어떤 학교가 있었어요. 어떤 학교가 있었는데 그 중학교에서 장애아동이 일단 입학만 하면은 다 전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명의 부모님들이 아동을 데리고 전학을 갔는데 심한 장애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없었어요. 특수학급이 뭔지 아시나요? 장애아동의 특수교육, 개별화 교육을 약간씩 이렇게 보충해주는 특수학급이 있고, 특수교사도 배치돼 있고. 근데 특수학급이 없어서 그 학교에 이제 집 주변에 장애아동이 3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동이 그 학교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께서 안 된대. 왜 그러냐면 장애아동이 저번에 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아니 걔가 성추행을 하더라는 거예요. 급식 때 식당에서 식판을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는데 앞에 여학생의 가슴을 만졌대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식판에 반찬 놓는 데다가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명 다 다른 사유로 전화 보냈대요. 도저히 얘는 학교에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들어오는 장애아동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나 학력평가에서 그 학교가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점수가. 그러면 장애아동이 들어오면 평균이 더 깎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부모님들이 모여서요, 교육청에다 민원을 냈어요. 교육청에서는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교장 선생님 마인드가. 장애아동 부모들이 인권위에다가 진정을 했어요. 인권위원회에서 2008년에 조사관이, 장애인 차별 조사과에서 조사관이 나와서 학교에 와서 교장 선생님, 교육청의 장학사님, 부모님 이렇게 해서 대지를 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차별형 인지. 자, 어떤 근거로 시정을 내렸냐면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그때 막 통과된 직후였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계속 장애아동의 문제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애랑 같이 머무르냐, 학교에 애들이 위험하게. 자, 그때 그 부모님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자, 그 학생이 침을 뱉거나 여학생의 가슴을 만지기 전에 분명히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을 거다. 이 사건이라는 거는 맥락이 있어요, 맥락이. 이러고 이래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얘기하기 좋을 대로 그 앞에서 딱 잘라서 단면만을 얘기합니다. 그 장애아동의 문제 행동의 패턴상 그런 일을 하기 전에 분명히 어떤 계속되는 차별이나 분리나 이런 걸로 불안해 있거나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부모들이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기 한 명에게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는 그 불안한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항상 인권은 맥락을 고려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원이 만약에 있었다면
통합보조원이 있었다면, 학교에 특수교사가 배치돼 있었다면, 학급이 설치돼 있었다면, 과연 그 학생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자, 말씀을 못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부모님들이 모여서 특수학급을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인권위에서 얘기를 해서 교장선생님이 설치를 했죠.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은 뭐냐면 모든 일에는 맥락이 있어요. 그 앞에. 어떠한 일의 원인으로 그 결과가 있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의 인권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정부에서는 그 앞에 부분을 다 빼고 얘기합니다. 왜?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결국 해줘야 되잖아. 또 예산의 문제 나오죠. 우리가 항상 고민할 때는요. 그 앞에 있는 맥락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아이가 왜 그랬는지.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그쵸? 그냥 학생들의 인성이 문제가 있어서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건가요? 네, 학교 폭력의 맥락이 있죠. 네. 자, 참여의 권리는요, 이거는 장애아동에게 좀 동떨어진 것 같은데, 참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데, 진짜 자기 결정권과 주체를 인정하고 하는 겁니다. 도관이 학교에서 학생들의 아무런 참여 없었어요. 따로 학급회의를 한 것도 없었고, 자, 도가니 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어요. 성적으로 성행위를 내가 해야 되겠다. 아동들이 그런 결정 내렸을 리 없죠. 그런데 그냥 무참히 그거는 자기 결정권은 다 빼앗긴 마련입니다. 여성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지역에서 성폭행을 당하죠, 많이. 자기 결정권을 다 잃어버리는 행위죠. 그 다음에 지적장애인이 투표를 하면 분명히 보호자가 따라가서 보호자가 하라는 대로 찍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선거법에 그랬는데 사실 지적장애인 투표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투표를 하기 전에 물어봐야 됩니다. 장애인에게. 의사소통이 안 되더라도 자기 의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손으로 가리킨다든지 그림을 통해서 식별할 수 있도록 자 그런 의사소통의 보조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건 넘어가고요. 이 사진 잠깐 보겠습니다. 2005년에 탈시설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탈시설은 뭐냐면 시설 밖으로 장애인을 다 꺼내라는 얘기예요. 지역사회로 도로 보내라. 시설 다 없애버려라. 왜? 시설이 장애인들의 인권 침해의 주범이었거든요. 장애인들 분리 배제해서 따로 했더니 시설에서 지 맘대로 인권 침해하더라. 그래서 그때 서감 시설이 있었어요. 서감 베데스다 요양원이라고 장애인 요양원에서 시설 침해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물론 관련자들이 아주 늦게 처벌이 됐는데 5년이 지나서 거기에서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멍든 무릎이고요. 맞아서 두 번째는 거기에 묶여있는 여성이에요. 왜? 사회복지사가 이 장애인들을 지원해야 될 사회복지사 수를 줄였어요. 예산 때문에. 다른 일에 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을 묶어놓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분실할까봐. 자, 요거는 뭐냐면요. 빨리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말아주는 거예요. 360분. 강아지 밥처럼. 그 다음에 이건 뭐죠? 30인이 거주하는 방이에요. 그런데 인테리어가 오래오래 가기 위해서 바닥에 그 아픈 타일을 깔아놨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장애인의 방에 대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벽장이 있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잠만 자고 일어나는 곳이죠. 자, 이거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 뭐냐면 겨울에 가면 전부 다 똑같은 신발 신고 있죠. 똑같은 옷, 똑같은 한복, 똑같은 추리닝, 곤색 추리닝. 그냥 자주 안 빨았는 똑같은 고무 신발, 오래가는 아주 견고한 신발 다 신고 있어요. 그 여성 장애인들 똑같은 커트머리. 우리는 잘하고 나중에 연애하고 머리도 길고 파마도 하고 한껏 몸내고 미니스커트도 입고 이러고 지나지만 여성 장애인들 시설에서 평생토록 죽어서 관 속에 묻히기까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인권의 현주소예요.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자 전국에 있는 시설의 숫자를 제가 조사를 해왔지만 그걸 다 얘기할 수 없고 비인가 시설이 인가 시설만큼 있습니다.
자, 지역에서 장애아동 차별 사례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무서워한다면서 수영장이나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을 거부했어요. 특히 자, 중학생 이상 된 장애인은 못 받는다. 그러니까 영유아, 애기들만 데리고 와라. 그럼 받아줄게. 왜냐하면 무섭다는 거지, 공무원들이. 그리고 주민들이 싫어한다는 거. 그게 한 번 열리고 났더니 너무 좋아졌어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두 번째는 본인은 일반 학교 입학을 가겠다는데 학교 측에서 아유, 우리 휠체어 편의시설 없으니까 먼 데로 가세요. 그래서 서울의 마포에 거주하시는 분이 경기도에 있는 그 시설, 특수학교로 가는 경우. 자, 그 다음에 학교의 수업 시간에 흔히 볼 수 있죠. 체육 시간에 함께 할 수 있어요. 지능이 떨어져도. 체육활동 좋아하는 학생 많거든요. 그런데도 장애아동만 따로 분리해서 앉혀놓거나 책을 보게 하는 경우. 이건 왜 그러죠?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이었어요. 자, 네 번째, 학력이 떨어진다면서 장애아동 입학 거부한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지금까지 진행이 됐던 문제입니다. 2010년, 2011년. 6번의 화성의 정신장애 그 청소년을 이주를 위해서 주민들이 집단 농성하고 해서 결국에는 승소했어요. 재정신청까지 해서. 그래서 그 부녀회장, 노인회장 다 처벌받았어요. 징역 1년에. 이런 것들 다 장애아동 차별사회입니다. 중증 장애인의 행복지수가요. 그 나라의 복지지수예요. 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아동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할 일은 장애아동을 위한 각종 법을 만들고 정책을 감시하는 것. 이거는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해야 되죠, 이거? 장애인들이 해야 되나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됩니다. 네, 우리 모두가. 네. 학교마다 인권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는 거예요. 인권은 도덕과 같나요, 다르나요? 도덕과 달라요. 엄밀히 말하면 도덕은 국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소양이에요. 그죠? 인권은 아닙니다. 국가 권력을 파괴하라는 게 아니라 인권은 국민 각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거죠. 다릅니다. 질적으로. 인권이 도덕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는 인권이 다 별도로 있습니다. 네, 인권 과목.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금 학교에서 많이 하는 게 장애 이해 교육인데 그 이해 교육의 대부분의 내용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대해주세요. 이렇게 치료해야 돼요. 장애인을 치료의 대상으로 보는데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인권의 감수성을 깨우는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신문 기사를 보더라도 그 기사에서 얘기하는 논조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만 우리가 보고 사고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시각을 길러야 됩니다.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시각은 일반적인 신문이나 교과서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그런 정보를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인권단체와 연결을 하면 보통 주요 신문이나 일간지에서 다루지 않은 엄청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 거야.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그러고 계실 분이 많으시리라고 믿어요. 네. 이거는 미국의 차별금지법, 그 안에 장애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2008년에 제정이 됐어요. 장애인만 따로. 미국에는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그 차별금지법을 투쟁할 때 그 투쟁하시던 활동가가 하신 말입니다. 장애인 여성이 Do not speak for me, listen to me. 나를 대변한다고 말하지 말고 내 말을 잘 들어주세요. 나를 대변하지 말라는 거. Nothing about us. 우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 Without us. 우리가 없으면. 당사자로 내가 주체가 돼서 참여하기 전에 나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하지 말고 어떤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웠죠? 참여의 원칙. 장애아동의 인권은 내 인권,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 데서 같이 시작하는 겁니다. 장애아동의 인권은 별도로 생각할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 우리의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서 죄송합니다.
질문이나 있으면 시간이 없다 그러셔가지고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좋은 말씀이라고. 근데 장애아동 잘 모르죠. 저희가 저도 저희 아이를 낳기 전에 잘 몰랐어요. 제가 사실은 그 16일 토론회 내용을 좀 미리 봤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여기에 시설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추이는 그 생활시설을 다 없애버린 게 그 인권의 움직임이 흐름입니다. 세계. 이미 다른 나라는 시설이 없습니다. 생활시설. 절대 가두지 말라. 장애인들은 다 지역사회에서 통합해서 자 누워있는 와상장애인이라고 해도요. 혼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왜? 요즘에 스마트폰이 있어요. 손가락만 까딱거리면 의사소통 됩니다. 그리고 활동보조인이 옵니다. 활동보조인 집에 오게 돼 있어요. 중증 장애인들, 성인들은 100시간 이상 쓸 수 있어요. 한 달에. 그러면 씻을 때 포크질도 안 돼요. 먹여줄 수 있어요. 그거 다 지원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쇼핑 가능합니다. 왜? 스마트폰으로 김치 G마켓에서 택배로 시킬 수 있어요. 장애인들 쌀과 김치만 있으면 자립생활 가능하거든요. 더 이상 생활시설에 가서 국에다 밥 안 말아 먹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시설을 없애는 추이입니다. 세계는. 여기 잠깐 보니까 그 토론회 안건 중에 그 시설에 대한 그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따로 언급은 안 하고. 혹시 뭐 더 하실 말씀이나 그런 게 있으면 김주미 선생님이나 손승우 우리 위원장님께 이렇게 모아서 따로 주시면 제가 아주 성심껏 준비해서 필요할 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미없는 얘기고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인데 그런데 한 분도 주무시는 분 없이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